전반부 그 강좌의 제일 마지막 강좌인 9강입니다. 9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이미지는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게 보통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그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동 경제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떤 경계까지 와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이번 주차에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미지를 갖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이성과 감정의 댄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행동 경제학의 최전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최근 연구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갖다 보려고 해요.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이 9장은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게 뭐냐면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 또 이게 중요한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통상 이제 표준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 합리적인 추론, 그 다음에 냉정한 계획,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항상 이렇게 그 합리적이고 냉정한 그런 의사결정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심리학이나 뇌신경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이 보다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그런 최전선의 테마도 이런 감정의 이런 적극적인 의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듣던 얘기가 감정적이 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뭐 냉정히 판단해라 이런 교육을 갖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 판단에 장애가 되는 일은 많은데 감정 없이 사고만, 띵킹만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을 갖다 지금 많이 공부를 했는데 경제학 시간에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갖다 들은 일이 있느냐 하고 이제 저자가 묻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경제학 과목을 들으면서 감정 관련된 그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듣는 게 아닌가, 처음 얘기하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표준 경제학을 보면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호라는 거, preference라는 것이 이게 취향이잖아요. 그죠? 이 취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따라서 경제학에도 이미 선호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는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선호라는 것이 감정적인 것에 의한 감정에 의한 선호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사과를 갖다 오렌지보다 더 좋아한다. 이거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경제적인 인간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계산, 사고에만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정, 인간의 감정, 사적인 감정, 그다음에 시정, 그죠?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그 보통 가정하는 인간이 돈을 갖다 좋아하지만, 그죠? 물건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진정한 마음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들을 가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의사결정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2, 그죠? 뭐 인지, 우리 삼성에서 얘기했던 인지, 그죠? recognition, 그 다음에 심사숙고 이런 거 같은 걸 생각하는 거, 생각이 중요시 됐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1이 이제 먼저 생기고 있기 때문에 1, 두 번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 1은 주로 이제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갖다 처리하는 그런 이제 사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스템 1은 무시되거나 심리학이나 의사결정에서도 무시되거나 그런 합리적 결정을 할 때 교란하는 합리적 결정을 갖다 교란하는 그런 요소로 취급되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로버트 자이언스, 자이언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자이언츠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분이 꽤 200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판단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안토니오 다마지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조셉 로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신경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감정이 그런 적극적인 역할,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면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런 성향을 경향을 갖다 이제 주장을 했죠. 그다음에 사이먼도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합리성에 관한 완전한 이론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윤리에 관한 감정 연구를 갖다 전문으로 했던 조나탄 하이트라는 사람은 감정은 머리다, 합리성은 꼬리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즉 뭐냐면 합리성이라는 거는 사실 감정에 의해서 뭐예요? 감정에 따라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머리가 서쪽을 향하면 꼬리는 동쪽. 뭐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 감정이 주도하고 꼬리, 합리성은 뒤에 따라온다. 그죠? 이건 이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결정이 맞다는 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합리화시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타트랙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주를 여행하면서 탐험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오리지널 스타트랙에서는 이제 스팍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팍. 여기 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벌칸 사람인데 벌칸이라는 그런 별에 그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감정을 갖다가 자제하고 억눌러서 합리적인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스타트랙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그런 미드죠. 미국 드라마인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스팍하고 밑에 나오면 이게 데이터라는 그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도 이제 스파크하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라는 사람도 로봇이죠, 사실은. 이 사람도 감정 없이 오직 이성과 합리성으로만 계산하고 행동을 한대요. 그죠? 자, 이게 우리도 가능할까라고 하고 이 저자가 질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가 감정 없이 이 사고, 합리성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게 가능할까라고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럼 AI가 결국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이제 또 이런 이 스타트랙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데이터나 스팍이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 고민하고 이 평상적인 이 지구인들하고 부딪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이제 AI도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감정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AI가 감정을 갖게 되면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옛날 버전이나 오리지널 버전이나 이 새로운 최근 버전이나 이 지금 데이터나 스팍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그런 그 감정을 갖다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해서 인간의 그런 감정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피노키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볼 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의사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선호, preference라는 것이 이제 감정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감정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그 3장에서 휴리스틱이라는 걸 갖다 봤죠. 그래서 휴리스틱하고 감정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3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판단,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휴리스틱이라는 게 많이 활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 뭐 기준점, 조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관련해서 이제 폴 슬로빅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감정이 확률에 관한 판단을 포함한 다양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휴리스틱이 작용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면 그럼 일단은 선택 대상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유쾌한지 불쾌한지 그런 감정을 직감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또는 그에 따라 파악한 거에 따라서 선택 대안을 갖다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판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자이언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지각, 그러니까 알아서 깨닫는 거예요. 알아서 깨닫는 것들은 반드시 감정을 갖다 동반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집을 보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집이든 추한 집이든 외관을 꾸민 집을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대안, 이점, 차선책을 고려해서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X를 선택하기로 했다, 결정했다라는 것은 X가 좋다 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결정이 되면, 그죠? 결정을 하면 이걸 갖다 정당화하는 이유를 갖다 찾는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 이유에 따른 선택을 갖다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그 대안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 1, 2로 나눴을 때 1, 시스템 1에 먼저 발달한 거죠. 그죠? 시스템 2보다. 그래서 시스템 1에 속하고 감정은 그다음에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복잡하고 시간 또는 자원,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원이 부족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감정이 휴리스틱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시스템 1, 감정과 직감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는 시스템 1하고 그다음에 사고, 생각하는 걸 갖다 담당하는 시스템 2하고 협동의 그런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너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 이제 감정과 이성의 댄스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행된다, 판단 결정이 실행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휴리스틱이 이제 감정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것이 휴리스틱의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예를 갖다 좀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원자력이라든가 약품, 그다음에 기계류 같은 걸 갖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할 때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사용함이란 그런 편익은 사실은 정의 관계가 상관계가 많아요. 즉 뭐냐면 이런 뭐 원자력이 좋다. 그러면은 사실은 리스크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또 약품 같은 경우에도 편익이 크다 그러면 이것도 리스크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도 편익이 크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큰 거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리스크가 크면 편익도 사실은 커져요. 또는 편익이 커지면 리스크도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거꾸로 그죠? 네거티브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뭐냐면 편익이 크면 리스크가 적고 편익이 작으면 리스크가 크다,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 슬로빅 등이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농약 있잖아요, 농약을 쓰면 그러면 사실은 그 편익이 커지죠. 왜냐하면 농약을 안 쓰면 사실은 그런 벌레들을 갖다 다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상업적인 농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약이 크면 농약의 편익이 크다는 건 뭐냐면 그거로 인한 리스크도 큰데 이것들을 갖다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농약 등 그런 약품을 갖다 사용할 때 편익과 이 중독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의 관계는 그런 사실은 긍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즉 뭐냐면 활동과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의 그런 리스크와 편익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 감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떤 활동을 갖다 좋아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활동으로 수반되는 건 리스크는 작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으면 리스크는 작다. 그죠? 그 다음에 편익은 크다. 라고 이제 간주하는 경향이 있대요. 좋아하면 편익이 크다고 생각하고 리스크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고 반대로 그 활동이 또는 뭐 이런 물건들이 싫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활동 또는 물건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리스크는 크다. 그래서 부정적이면 리스크는 크다. 편익은 작다. 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대요. 즉 편익이 크다 또는 작다는 정보가 주어지면 리스크는 작다 또는 크다 라고 추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슬로백 등이 얘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핵폭탄 등으로 핵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각인이 되면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리스크, 방사능 누출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면
리스크가 크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죠? 이게 비슷한 그 경향이 영국의 독극물 협회 소속 전문가들도 독극물 그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편익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독극물 리스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리스크가 크다고 전문가들조차도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유사하게 그 피너켄하고 그 다음에 슬로빅도 비슷한 실험을 했죠. 특히 이제 의사결정에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갖다 조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험할 때 원자력과 같은 그런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편익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답변 시간을 갖다 짧게 했대요. 일부러 제한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편익과 리스크 간에 이 부의 그죠? 역의 그런 상관관계가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생각할 시간이 짧아져가지고 감정이 우세해져서 판단에 그런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쉬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도리킨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그 선택에 대한 감정과 사고의 영향을 갖다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실험 세팅은 참가자들한테 2자리 또는 7자리 숫자를 갖다 이제 기억하게 한 다음에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그 숫자를 갖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죠? 근데 이제 이동 중에 복도에 지낼 때 초콜릿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과일 샐러드를 갖다 이제 준비해 놓고 좋아하는 것을 갖다 선택하도록 했대요. 지나가면서. 결과가 재밌게 나왔는데 2자리 숫자를 갖다 기억한 참가자들은 이제 쉽죠. 2자리니까. 샐러드를 갖다 많이 선택을 했고 7자리 숫자, 이건 좀 길고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더 인지력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7자리 숫자 기억한 사람들은 케이크를 많이 선택을 했대요. 그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해석을 하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샐러드가 이제 더 건강에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자리 숫자, 그죠? 외우기 힘든 그런 숫자를 갖다 기억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인지적으로 부하, 그러니까 로드라고 그러죠. 더 이제 힘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높은 부하가 높은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 7자리 숫자 외우는 거,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는 자원, 그죠? 인지 쪽이 많이 자원이 이제 소모가 되고 상대적으로 남는 자원인 감정이 우세해져서 평소에 더 맛있다고 느끼는 케이크를 갖다 많이 선택을 했고 7자리 숫자 기억한 사람들은 2자리 숫자 기억한 사람들은 사실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지 자원이 충분히 남아서 생각을 갖다 냉철하게 해서 이게 샐러드가 더 좋은 거야 몸에. 그래서 샐러드를 갖다 선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재밌는 실험이고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거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할 때 이 송영훈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평소에 감정적인 그 사고보다는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경제학자나 수학자들 이런 수학자들이 인문학자 그죠? 들보다 더 감정적으로 행동하느냐?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또 맛있는 것에 더 집착하느냐? 비합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더 비만하냐? 그죠? 이거 갖다 사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하고 수학자들 평균 몸무게하고 인문학자들 평균 몸무게를 갖다 한번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죄수 딜레마 게임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인 배신을 갖다가 더 선택하는 그쪽이 이제 경제학자들이고 그죠?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이 위에 이 얘기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이 더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인지적인 그런 사고에 그러니까 더 감정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봤는데, 그렇죠? 여유 시간에는 사실은 그래서 더 감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경제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따라서 이게 모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직업에는 냉철하게 사적인 여가 시간에는 감정적인 활동을 갖다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이게 재밌는 단어인데 몰입, 커미트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사전을 찾아보면 약속, 헌신, 전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감정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버트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결정을 감정에 맡기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여 결정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관여 문제의 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몰입이라는 게, 커미트먼트라는 게, 여기서 지금 몰입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헌신, 뭐 약속, 약하게 얘기하면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스스로 강제로 하게 하기. 예를 들어서 뭐, 커미티드 그러면은 여자 남자 사이에 커미티드 됐다, 누구한테 커미티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성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사귀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제로 하게 하기. 이게 이제 몰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을 보면 뭐 전력을 다하는 일, 적극적인 관여 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이제 나와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자기가 결정을 하면 그 이외의 대안들 하나 또는 복수의 그런 선택 대안을 갖다 포기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 신호에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의 인센티브나 기대를 바꾸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그 송 교수의 예를 갖다 들면은 게임 오브 치킨이라는 게 있죠. 이게 차가 두 대가 서로 이제 돌진하면서 먼저 피하는 걸 갖다 기대를 하고 도망간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사실 뭐 5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행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직진한다. 직진하기로 커미트, 그죠? 몰입되어 있다라는 것 갖다 상대방한테 알리면 상대방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몰입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하고 싶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금연하기로 했어라고 선언, 그죠? 하는 거죠. 커미트먼트를 하는 거죠. 재떨이도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패하면 내가 벌금으로 밥을 가서 사겠다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 금연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죠? 이게 이제 커미트먼트의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일부러 한 치수 작은 옷을 갖다 사서 걸어두고 파티에서 그 옷을 날씬하게 입은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커미트먼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저축을 잘 못하는 사람이 금료를 받기 전에 무조건 이제 그 정기적금을 들어서 무조건 떼게 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일정액을 공제해서 하는 그런 연금 저축 같은 거, 그죠? 해약하면 위약금 내야 되는 그런 것들, 이것도 이제 커미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몰입, 커미트먼트라는 거는 장래 자신의 행동을 갖다 구속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7장에서 얘기했던 다른 시점간의 선택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지가 약할 때 몰입, 커미트먼트를 갖다가 사용해서 선호가 역전되는, 그죠? 예를 들어서 금연을 갖다 결심할 당시에는 금연을 선호하지만 다시 그 흡연으로 돌아가는, 그죠? 흡연을 선호하게 되는 것, 그죠? 이런 역전이 되는 예가 바로 이런 커미트먼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다른 예를, 몰입의 다른 예를 갖다 봅시다. 존 에스더 등이 이제 몰입의 예는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예입니다. 이게 행동경제학에서는,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호머라는 그런 시인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인의 이제 시인인데, 뭐 호메로스 이렇게 또 이제 그 원래 발음대로 하면 호메로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리아드, 그다음에 오디세이의 그런 작가인데, 이 그 호모의 경우에서 트로이 전쟁 서사시인 그 오디세이, 이거 영어로 이제 아디시라고 이제 발음을 하죠. 이게 장기간에 방랑하는 그런 여행하는 그런 모험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오디세우스라는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죠? 오디시어스, 영어 발음으로는 오디시어스, 그죠? 우리나라는 오디세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오디세우스가 그 이제 여행을 하다가 노래하는 마녀, 세이레네스, 그죠? 이게 이제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여러분 사이렌 뭔지 알죠? 엥 소리 나는 거. 그 사이렌이 이제 사실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우스 그 서사시에 나오는 그 마녀의 이름이에요. 사이렌이,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렌의 그런 요염한 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다에 항해를 하면 이 바다 위에서 이제 섬에서 이 사이렌들, 마녀들이 노래 갖다 부르면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멍하게 있다가 전부 다 이제 배가 파손되는, 자초되는, 그렇게 자초하게 만드는 그런 마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오디세우스가 그래?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유혹에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원들은 전부 다 밀랍, 그죠? 밀랍으로 이제 초 녹인 거 있잖아요. 양초 녹인 거. 그걸로 귀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들으면 이제 거기 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뭔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발광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노래를 듣고 자기는 이런 식으로 뭐야? 귀에다가 밀랍 막지 않고 그다음에 이 사이렌의 노래 갖다 들으면서 대신에 묶어놓으라고 했어요. 자기를 갖다가. 그죠? 그렇게 이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몰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렌, 세이레네스, 이 예가 사실 몰입을 갖다 주장하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는 예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링도 뭐 몰입의 예를 갖다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궁지에 몰린 이제 유괴를 했는데 이제 잡히게 생긴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유괴범이 겁이 나서 이제 인질을 갖다가 석방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인질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이제 쉽게 풀어주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인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신고 안 한다. 약속을 갖다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건 사실 칩톡이라고 그러죠. 싸구려 이야기. 그죠? 입으로만 하는 약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질범은 인질을 갖다 이제 인질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인질을 갖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인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몰입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미트먼트. 예를 들어서 쉐링한 제안은 뭐냐면 인질은 순교할 정도의 그런 비밀을 갖다 유괴범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자기가 갖다 불면은 유괴범이 쟤 그런 애야 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 자기도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인질도 그래서 인질이 신고를 갖다 못하게 만드는 그죠?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인질이 자기가 그렇게 비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유괴범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촬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면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행동 그죠? 그것들이 이제 다 노출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죠? 그래서 신고해서 인질범이 잡히면 자신의 비밀이 폭로되므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신뢰성을 갖다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바로 지금 얘기한 몰입, 그죠? 커미트먼트, 이런 것들, 비밀을 갖다 얘기한다든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촬영하게 한다든지, 자신을 갖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런 약속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갖다 들고 있습니다. 몰입의 그런 다른 예를 갖다 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가 든 예는,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몰입, 커미트먼트 문제는 합리적인 계산으로 잘 해결이 안 되지만 감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20만 원짜리 그런 가방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친구가 그 가방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친구가 나의 가방을 훔치면 고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갖다가 결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적 인간, 합리적 인간인 경우에는 이 고소를 하면 또 변호사의 비용도 들고 또 하루 쉬어야 되고 좀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만 원 이상의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경제적인 인간이라면 고소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때 이거를 갖다 또 친구가 잘 알고 있다면 가방을 갖다 훔칠지도 몰라요. 그죠? 훔치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해도 뭐 소용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거 아니면 고소 안 할 것이라는 것 갖다가 친구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비합리적인 인간, 감정적인 인간이다 하는 경우에는 훔치면 화가 나서 경제적인 희생을 치르고라도 고소하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가방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감정에 맡기는 인간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미트먼트, 그죠? 나는 무조건 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돈 더 들어도 너 고소할 거야. 신고할 거야. 라고 인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재산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뭐냐면, 프랭크의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아는 사람하고 식당을 갖다 동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는 사람, 지인은 뛰어난 요리사고, 대신에 이제 경영은 잘 몰라요. 그죠? 나는 경영은 잘 알고 있지만 요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둘이 힘을 합치면 식당 운영을 갖다 잘 운영하지만 서로 속일 그런 유인이 있어요.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갖다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식재료 납품업자하고 결탁해서 비용을 갖다 부풀리는 그런 유인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이 게임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나 있고 그다음에 지인이 두 명의 선수가 있고 정직하게 할 건지 장부를 조작할 건지 나는 그죠? 그다음에 지인은 정직하게 할 건지 비용을 갖다 부풀리게 할 건지. 그래서 둘 다 정직하면 성공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나는 장부 조직했는데 정직하게 나오면 상대방은 그러면 상대방은 손해보고 나는 이익 보고 이건 반대의 경우죠.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은 이익을 하고 그죠? 둘 다 이제 장부 조작하고 비용 부풀리면 둘 다 손해 갖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 제세 딜레마를 갖다가 이제 풀면 그런 보면 사실은 뭐야 둘 다 그런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갖다 하는 그래서 둘 다 손해 보는 그런 결과가 예상된다.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그 식당 공동 운영 게임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 경제적 인간이라면 서로 이제 배신할 유인이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강한 몰입, 커미트먼트를 갖다 할 수 있다면 양쪽 모두한테 이겨요. 즉 뭐냐면 둘 다 정직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신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그죠? 내가 감정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평소에 서로에게 주지시켜서 믿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 오리지널 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도 배신하면 너 내가 뭐야? 감옥 들어갔다 나와서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거 갖다가 서로 믿게 만들면 둘 다 배신하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서로 나는 감정적인 인간이라는 걸 갖다가 비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걸 갖다가 비경제적인 인간이라는 것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주지시키면 그죠? 즉 비합리적인 행동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봤던 이런 예들에서 어떤 의미냐? 장기적인 부부관계를 갖다 유지하는 문제라든가, 그죠? 애정이 강한 그런 해결 수단인 경우죠. 배우자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갖다 지속시키는 거, 그다음에 양육 이런 그 장기간 사업을 합리적 계산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서, 그죠? 약속에 따라 시행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계약을 통해서 이제 부부관계 유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애정을 느끼는 상대를 배우자로 만나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죠. 서로 좋은 거예요. 그죠? 즉 뭐냐면 감정이죠. 애정에 의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 계약서 쓰고 그죠? 이러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몰입, 그죠? 몰입하는 수단으로, 몰입이라는 수단으로서의 애정 활동, 그죠? 이걸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몰입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몰입을 갖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럼 만약에 이런 감정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갖다가 예를 갖다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두엽이 송산된 그런 환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갖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8년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시간까지 있어요. 9월 13일 16시 30분 이제 미국 버몬트의 철도공사 현장에서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게이지라는 사람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심리학책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암석 폭파 하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폭파해서 제거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아주 유능하고 신뢰를 갖다 받는 사람이었대요. 게이지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하루는 이날 이제 공사를 갖다 이제 폭파 작업을 갖다 하고 있는데 누가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주위가 산만해지는 바람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 지금 이제 암석을 폭파할 때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이제 폭탄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모래를 넣은 다음에 다져서 폭파시켜야 되는데 모래를 갖다 안 넣고 세막다기로 이거 갖다 모래 안 넣고 바로 이거 갖다 화약을 갖다 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약이 폭발하죠. 그러면서 세막대기로 이렇게 다지고 있었는데 폭발하니까 세막대기가 확 튀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튀면서 이 사람 머리에 지금 여기 왼쪽 여기 저기 광대뼈 밑에서부터 여기를 통과해서 세막대기가 통과해서 뚫어버렸대요. 이게 보통 이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전두엽을 갖다 통과해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세막대가 머리를 갖다 통과했는데도 그죠?
손상이 됐는데도 즉사하지 않고 의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갖다 설명할 정도로, 그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없으니까 2개월 후에 이제 퇴원을 했대요.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이제 손상이 돼서 사람이 완전히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온화하고 에너지 넘치는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에서 무례하고 고집세고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결정 못하는, 그죠? 감정 부분이 이제 손상된 거예요. 뇌에서. 그런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왼쪽 눈도 실명이 됐지만 사실은 오른쪽 눈은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왼쪽 눈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그래요. 손도 뭐 잘 사용했다고 하고 대화나 언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멀쩡했는데 인격적인 측면만 달라진 거예요. 그죠? 무례하고 고집세고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그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참 못 어울리고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렸죠. 해고가 되어서 정상적인 일을 못하고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13년 후에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사람이 전두엽이 손상되니까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봤던 게이지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예이고, 그죠? 뭐 거의 지금 뭐 200년 가까이 된 예고, 최근에도 이제 이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인 엘리엇의 예를 갖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그 미국의 신경학자가, 의사이며 신경학자가 이제 그런 엘리엇이라는 그런 사람을 갖다 치료하면서 발견했던 예를 갖다 들고 있어요. 이 현대판 게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무역회사의 그런 유능한 직원이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뇌 종양이 걸려서 수술을 하던 중에 종양 압박으로 피해를 입은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이 프론탈 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부분이에요. 눈이 여기 있고, 그래서 앞에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일부를 제거를 했다고 그래요. 전두엽도 일부를.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운동 능력, 언어 능력, 지적 능력이 정상이었고, 그다음에 논리, 주의, 기억력 여기도 문제가 없었대요. 그죠? 그다음에 학습, 언어, 계산 능력도 정상이었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적인 능력,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두엽을 갖다 일부를 갖다가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 테스트도 무난히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전두엽이 이제 뭔지를 갖다가 되어 있는데, 그죠? 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런데 결정을 못하는 상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결정을 못하니까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업무로 복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고도의 그런 의사결정도 아니고 파일을 갖다가 이제 뭐 정리한다든가, 그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런 간단한 작업도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전두엽을 갖다 좀 잘라냈더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지시를 갖다 안 하면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상적인 건 지성을 갖다 갖췄지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적절한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원인은 뭐냐면 수술로, 그죠? 아까 일부를 갖다 잘라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뭐 이렇게 자기가 감정이 없어진 것도 또 괴로워하지도 않았대요. 그죠? 뭐 그러면서도 온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이 변했다는 것도 자각하고 있었대요. 그죠?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 해석을 해보면, 정서나 감정의 쇠퇴 또는 제거가 의사결정을 갖다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가? 그죠? 그런 의문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없다는 건 뭐냐면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없으면 결정을 못한대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데이터나 스팍 얘기도 봤지만 사실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감정이 없으면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손상됐다, 즉 감정이 손상됐다,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갖다 못한다는, 그죠? 그런 문제를 갖다 가져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한다. 감정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이 뭐냐면, 소마틱 마커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마틱 마커는 뭐냐면, 소마틱이 신체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커는 이제 표지, 그죠? 표지, 뭐 표식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감정과 관련된 신체의 느낌, 반응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해요. 소마틱 마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지면 심장이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마틱 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불쾌할 때는 뭐 구역질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마틱 마커예요. 구역질이. 그죠? 그래서 다마지오의 가설이 뭐냐면 이 소마틱 마커 가설이 뭐냐면 추론이나 의사결정할 때 일종의 신체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가설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또는 선택할 때 선택 대안에 관한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신체 반응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부정적인 결과가 연상이 되면 희미하게나마 불쾌한 그런 직감, 소마틱 상태를 갖다 경험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물, 장소 등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초래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초래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 그 사건은 감정과 함께 기억된다 라고 다마지오가 주장을 했어요. 즉 같은 경험이 반복될 때에는 예전의 경험으로 희미하게나마 유쾌하고 불쾌한 감정을 갖다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런 소마틱 마커의 발현에 따라, 나타남에 따라 수많은 선택 대안 중에서 곧바로 배제할 것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압축된 소수 대안들 중에서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 대안이 확정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감정하고 합리적인 사고하고 같이 발동이 돼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방금 얘기한 그 소마틱 마커 가설을 갖다가 검증하는 실험을 갖다가 다마지오 등이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도박 실험을 갖다 실시했대요.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다마지오가 아이오와 대학의 소속이어서 이제 이거 갖다 아이오와 갬블링 태스크, 그죠? 아이오와 도박 과제라고도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하면 참가자들 앞에 이제 네 장의 카드 A, B, C, D 밑에 보는 것처럼 A, B, C, D가 있어요. 그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00불을 갖다가 가짜 돈을 갖다 지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돈을 갖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뺏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2,000불을 갖다 이제 가짜 돈을 갖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갖다 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렸어요. 고지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를 갖다 한 장씩 넘기는데 넘길 때마다 일정 금액을 얻을 수 있지만 카드 묶음에 몇 장 섞여 있는 그런 특정 카드를 갖다 뽑으면 반대로 실험하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지불해야 돼요. 2,000불에서. 여기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안 알려준 세 가지가 있죠. 뭐냐면 첫 번째, A하고 B 카드는 이거 위험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한 장 열었을 때 100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 종종 사실은 많은 경우에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카드예요. 그죠? 최종적으로는 기대치가 기대 수익이 마이너스 25불. 그죠? 그다음에 C하고 D는 안전한 카드예요. 이거 모르죠, 이제 실험 참가자는. 한 장당 50달러 갖다 받고, 그죠? 벌금이 사실은 작아요. 뺏겨도 벌금이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대치가 25달러. 그죠? 이 실험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이런 수익 구조를 모르죠. 그다음 100장이 넘어가면 게임이 종료되는 사실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 참가자가 보는 화면은 요것만 보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B를 골랐다. 그러면은 100불, 그죠? 페널티는 없고, 그죠? 그래서 100불을 갖다 버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얼마를 갖다 자기가 벌었는지를 갖다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건 뭐냐면 A, B, C, D 중에서 고르는데 A하고 B는 100불을 받지만 제대로 고르면, 그죠? 근데 만약에 10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250불을 갖다 내야 되는, 그죠? 그런 경우예요. 또한 아주 종종 0.5의 확률로 250불을 갖다 또 내야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위험도도 높고 수익도 클 수 있는, 그렇지만은 위험도가 더 높은 그런 불리한 그런 카드예요. 그다음에 C하고 D는 이제 50불을 갖다 받지만 하나 제대로 고르면, 그죠? 그래서 이제 반 정도는 50불을 갖다가 이제 내야 되는, 아까보다 훨씬 적죠. 그죠? 아까는 250불 뺏겼었는데, 이 카드 잘못 골라도 50불만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0불을 갖다 뺏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100번을 갖다 할 건데, 이 사람은 지금 4장 중에서 4decks라고 얘기를 했는데, 4장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뽑는데 100번을 갖다 한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예요. 그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과가 두 가지로 갈렸어요. 정상인,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 넘겨보고 이익을 갖다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A, B를 갖다 선택하다가도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벌금도 높다는 것 같다 터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C하고 D 묶음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략을 갖다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죠? 즉 뭐냐면 정확하게 손익을 갖다 계산 못해도 A, B보다는 C, D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을 갖다가 이제 소마틱 마커 느낌으로 이제 직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전두엽 손상 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상인하고 반대로 행동했대요. 즉 뭐냐면 시도를 하긴 하는데, 그죠? 이후에 AB 카드, 이 불리한 AB 카드,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따기도 많이 따지만은 이럴 확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카드에 묶음에 집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게임 도중에 파산, 즉 뭐냐 2,000불을 모두 잃는 그런 행동을 갖다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엘리엇도 역시 이 게임에 참가를 했는데 자신이 보수적이고 위험을 갖다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도 AB를 갖다 계속 선택을 했대요. 그죠? 그러면서도 어떤 묶음이 좋고 나쁜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마지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느낄 필요가 있다. 소마틱 마커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행동을 갖다가 덜 불리한 CD를 갖다 고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우리가 감정 가지고, 그죠? 소마틱 마커가 발동이 돼가지고 느껴서, 그래서 자기 전략을 갖다 AB에서 CD로 바꾸게 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방금 그 감정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연구가 많이 지금 되어 왔고 지금도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동 경제학의 최전선 프론티어는 뭐냐면 신경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뉴로 이코노믹스, 이코노믹스는 경제학이고 뉴로는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신경, 그죠? 이게 뭐냐면 신경 경제학이 뭐냐면 뇌의 활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의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는 뇌의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 연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실 뇌라는 것을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그런 뇌를 블랙박스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되지만 출력되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입력은 뭐냐면 개인의 인센티브, 선호, 뭐 신념 이런 것들이고, 출력은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입력 보고 행동만 보지 그 과정,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는 사실 경제학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경제학은 이 블랙박스를 갖다 열어서 안을 갖다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신경과학, 신경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경제적 행동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트하고, 플래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플라트하고 그 다음에 글림셔가 이제 최초의 공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9년이니까 한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원숭이를 갖다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럼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 왜 원숭이로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면 이러한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윤리 문제 때문에 요새는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행동경제학도 역시 이 신경경제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너먼, 버넌 스미스, 카머러, 로엔스틴, 레입슨, 페르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세일러도 하고 있는데 이 라빈이라는 그런 또 그 행동경제학자하고는 또 약간 거리를 갖다 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알 수가 없겠죠. 하여튼 그래서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그다음에 경제학자 이 다릅니다. 심리학자하고 신경과학자는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의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 쪽이고, 경제학자는 또 이제 뭐 다른 사회과학이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로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 artificial neural network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계량 경제학에서 사실 이거 이제 그 첨단 분야에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입력하고 출력뿐만 아니라 간에 이제 이게 그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그런 그 뇌 세포를 갖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다 가중치가 이제 정해져서 결론적으로 이런 아웃풋 산출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뉴런 아까 노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런을 갖다 모방해서 의사결정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갖다 모형으로 구축한 그런 분야입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s 인공심경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용해서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경제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경경제학에서 또는 신경과학에서 어디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뇌의 구조, 그다음 활동 이거 갖다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기 좀 뭐 또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전두엽, 두정엽, 그죠? 전두엽, 두정엽 여기가 이제 눈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전두엽, 두정엽, 뭐 후두엽, 도피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도피질. 근데 사실 이것들이 뭐 겉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이진 않아요. 뇌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밖으로 보면 이것들이 구분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소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뇌관이 있대요. 그죠? 여기 대뇌가 있고, 그죠? 밑에가 이제 또 소뇌, 여기 소뇌, 뇌관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대뇌 변연계라는 게 있는데, 대뇌 변연계 나와 있는 거죠. 대뇌 변연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신경경제학에서 중요한 주소가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해막, 그 다음에 편도체, 그 다음에 대상회, 그 다음에 측좌회.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감정이나 좋고 싫음을 갖다 판단하는 것에 관련돼 있대요. 그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대뇌 중에서 대뇌가 기억, 추리, 판단, 감정 등 정신활동을 갖다 담당하는 게 대뇌래요. 대뇌. 그래서 지금 얘기한 특히 이제 대뇌 변연계, 감정이 이제 이런 애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간뇌라는 게 있고, 이거는 체온, 혈당량 이런 것들 이제 유지하는 거고, 뇌하 수치는 내분비샘 조절하고, 연수는 또 이런 것들을 하고, 그죠? 생각하는 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중뇌도 마찬가지로 안구 운동, 그죠? 소뇌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고, 척수는 흥분 전달 통로, 배뇨, 땀 분비. 그래서 요거 대뇌 이외에는 사실은 다른 그런 그 뇌의 부분들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죠? 대뇌만 기억, 추리, 판단, 감정 하는 그런 정신활동을 갖다 담당하는 게 대뇌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특징이 뭐냐면 모줄성, 모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뇌의 그 부분마다. 그죠? 그래서 분업 체제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두엽은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 그다음에 계획 등을 갖다 실행하고, 두정엽은 신체 감각을 갖다 담당하고, 후두엽은 시각 기능, 측두엽은 청각, 기억, 언어 기능,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딱 분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모질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업이라고 할지라도 각 부분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상호협력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담당하는 부분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손상이 돼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뇌가 손상이 됐다. 그죠? 간뇌가 손상이 됐다 그래서 기억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 같은 이제 그 뇌의 그런 모질성이라는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 특히 경제학적인 그런 행동을 갖다가 연구하는 게 바로 뇌신경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그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부분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갖다 봤죠. 그래서 이제 신경경제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고하고 감정 쌍방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뇌 쪽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두전야라는 부분의 이제 전방 및 배측 부분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등 고도의 그런 사고 과정에 이제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적인 과정, 특히 감정을 취급하는 것이 이제 대뇌 변연계, 그 다음에 편도체하고 도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뇌 안쪽에 보면 보상계라고 불리는 쾌감을 낳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뇌간의 복측 피계야라는 부위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여기에서 측좌핵, 그 다음에 전복 내측 피질 이란 데고, 안화 전피질, 그 다음에 대상 회피질 등으로 이제 정보가 전달되고, 이때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방출되고 수용돼서 쾌감을 느낀대요. 도파민은 이제
그 동물에 존재하는 아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꽃 신경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구실을 한대요. 도파민이.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파킨슨병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이제 그 전달이 돼서 쾌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치 있는 것, 뭐 음식, 섹스, 그다음에 돈, 아름다운 것, 마약, 만화에서도 이제 보상 또는 쾌락을 갖다 얻고 있는데 이 보상을 얻을 경우, 얻고 있을 경우에 활성화되는 시스템이 바로 보상계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경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그런 뇌에서의 활동까지 연구를 갖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신경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게 1999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신경경제학에서 쓰는 그 실험에 이제 동원되는 그런 기자재들이 여러분들 뭐 MRI라든가 이게 뭐 자기 공명 영상법, 그다음에 PET, 그죠? 양전자 단층 촬영법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떤 뇌 부분이 어떨 때 이제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는지를 갖다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려면 이런 기계들이 필요했고 기술들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경제학, 신경과학이 최근에 와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그다음에 PET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화상 해석, 그죠? 뇌 손상 없이 이제 기능을 갖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갖다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브레인 이미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엑스레이, MRI, 뭐 엑스레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MRI는 흑백으로 보이고 PET는 이게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 MRA라는 것도 있고 CT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 뇌의 혈중산소량, 그다음에 혈류량을 변화를 갖다 조사해서 사람이 어떤 행동, 뭐 계산한다든지 게임을 할 때 뇌의 어떤 부분에 그런 혈중산소량이나 혈류량이 증가하는지를 갖다 조사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활동들이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을 갖다 활성화시키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 합리적 계산이 우세한지, 감정이 지배적인지 또는 양쪽 갈등이 조정되고 있는지 등 그런 뇌의 활동을 보다 상세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대요. 이런 브레인 이미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마지오가 실시한 것처럼 뇌의 특정 부위 손상자의 행동을 정상인 행동과 비교 대조해서 뇌 부위별 움직임을 갖다 이제 알 수 있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호르몬의 수치, 그죠? 피부의 전기 저항, 심박수 측정 등을 갖다가 단독 또는 조합해서 실험에 이용해서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경제학이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신경경제학들이 밝히고 있는 문제 영역은 주로 이제 효용, 보상, 그다음에 불확실성에서의 선택, 시간 선호, 협력 행동 이런 그런 행동 경제학의 주요 분야에서 이런 신경 경제학이 같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 경제학이 지금까지 7가지 그런 성과를 갖다가 다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경 경제학이 최전선에 있다, 행동 경제학이 최전선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그 신경 경제학이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성과는 뭐냐면 그 신경과학에서 얘기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효용을 측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벤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벤담이나 아니면 제번스 등 이런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영역에 이 신경경제학이 도전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경제학은 효용의 유래, 어디서 왔는가 효용이, 그 다음에 그 효용의 강도를 갖다 이제 뇌과학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근원적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효용의 획득이나 예상이 뇌의 어느 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는지는 합리성과 감정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주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경경제학의 두 번째 성과는 뭐냐면 그 7장에서 우리가 이제 카너먼이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실제 경험한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효용, 경험 효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경험 효용 이것하고 장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측하는 그런 결정 효용은 뭐 다르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다가 가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쿠너슨하고 그다음에 피터슨이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경험 효용과 결정 효용을 갖다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부위, 뇌의 다른 부위가 활성화됨을 갖다 확인을 했어요. 즉 결정 효용이라는 것은 장래 효용에 대한 예측이지만 화폐적 이익을 갖다 기대할 때는 복측 선조체의 주요 부분인 측좌핵이 특히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익을 얻을 때 이게 경험 효용이죠. 그럴 때에는 전두전 내측 피질이 활성화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두엽이 장래의 이익에 관하여 별로 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얻는 이익의 평가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쿠너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터슨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측좌액은 이 이익을, 여기 지금 축자액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가 측좌액인데 이거는 이익을 기대할 때 활성화되지만 손실을 예측할 때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생각할 때하고 그다음에 손실을 갖다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되는 뇌가 다른 부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의 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람은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이제 전망 이론에서 우리가 봤죠. 손실에 대해서 이제 2.2배 이상 더 이제 크게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손실을 갖다가. 그죠? 전망 이론의 그런 손실 회피성이 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을 기대할 때도 보상, 쾌락,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른바 효용의 예측, 즉 결정 효용에 의해서도 보상을 갖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경제학의 성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보통 주류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이제 그 효용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그 자체는 효용을 갖다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갖다 합니다. 또한 그 효용은 화폐를 어떻게 손에 넣는 거 이것과도 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경경제학에서 진짜 그런가 실험을 했죠. 그래서 징크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화폐 입수 방법에 따라서 효용이 달라지는 걸 확인했대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가 노력해서 화폐를 얻었을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받았을 경우에 뇌 활동의 차이를 갖다 보고를 갖다 하고 있죠. 즉 자신이 획득한 경우에는 선조체가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한 것을 갖다 이제 확인을 했어요. 즉 더 쾌감을 느꼈다. 즉 더 보상이 컸다. 그죠? 그래서 일상의 경험이 실험으로 확인됐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조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선조체라고 그래요. 저 코르푸스 스트리아툼이라는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보상계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도 효용을 갖다 초래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신경경제학의 세 번째 성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네 번째 신경경제학의 성과로서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모호성, 앰비규어티라고 얘기를 하죠. 관련한 그런 실험도 신경경제학에서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에 리스크가 있는 경우하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한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갖다가 실험을 통해서 신경경제학자들이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스하고 카머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확률과 관련해서 리스크 상황과 모호한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갖다 이제 MRI를 갖다 사용해서 측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참가자는 모호성을 갖다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4장에서 얘기한 거죠. 모호한 상황에서는 리스크 상황에 비해서 전두엽 최하 부위에 해당하는 아나피질, 편도체 및 전두전 벤의 측피질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피질은 뭐냐면 감정과 인지의 그런 자극을 갖다가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편도체는 감정 중에서 특히 불안 등의 그런 감정을 갖다가 이제 신호를 보낸다. 그 다음에 전두전 벤의 측피질에서는 편도체의 활동을 갖다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모호한 상태가 이제 불안감을 갖다 불러오고 그런 감정과 인지적 판단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리스크 상황에서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복측 선조체 중에 미상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더 활성화됐다는 거죠. 특히 복측 선조체는 기대치가 커지면 더 강하게
활성화된 걸 갖다 발견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호성이 있으면 그만큼 이익으로 얻는 그런 기대가 낮아지고 쾌감이 작아지는 것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라는 사람이 카무라하고 처음에 했지만 독자적으로 또 이제 또 그 실험을 했죠. 그래서 아나전 빚을 손상 환자, 이게 이제 그 손상된 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갖다 했대요. 그랬더니 모호한 상황하고 리스크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류 경제학의 그런 기대 효용에 예측에 부합되게 이 그 손상 환자들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뇌의 일부가 좀 손상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주류 경제학이다, 뭐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런 건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마지오 등이 이게 엘리엇에게 그 실시한 도박 과제가 모호성 하에서의 선택 문제인데, 이는 이제 엘리엇이 모호성을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성과가 뭐냐면 우리가 7장에서 이게 다른 시점 간의 선택 문제를 갖다 다뤘는데, 가까운 장래의 그런 작은 이익하고 먼 미래의 큰 이익,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거, 먼 미래에서는 뭐 금연에서 이제 건강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선호가 역전되는, 그죠? 프레퍼런스가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뇌신경학적인 그런 접근을 했다고 하죠. 근데 뭘 발견했냐면 이 둘을 갖다 판단하는 뇌 부위가 서로 다름을 갖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맥클러하고 레입슨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두 개를 갖다 선택함에 있어서 MRI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뇌를. 그랬더니 첫 번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가까운 장래의 작은 이익, 코앞의 이익,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측 선조체, 아나전 내측 피질, 그 다음에 전두전 내측 피질이 더 활성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보상계, 감정의 도파민에 의해서 자극되는 부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모든 선택대 안에 활성화되는 부위는 전두전 외측 피질하고 그 다음에 두정엽이었대요. 그죠? 얘네들은 어떤 거를 갖다 담당하냐면 고도의 지식이나 인지, 계산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가까운 미래에는 감정이, 먼 미래에는 인지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까운 미래 거는 결정을 하고 먼 미래 거는 더 합리적으로, 경제학의 세계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하고 일치하는, 그죠? 그런 감정과 인지가 대립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 발견했다. 뇌에서 이제 다른 부위가 이제 활성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이기면 전자가 선택되고 인지가 이기면 후자가 선택된다. 그죠? 즉 의지의 힘이 감정적 욕구를 갖다 억누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경제학의 그런 성과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공정성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처벌, 협력, 쾌감, 이런 감정의 문제를 갖다 다뤘잖아요. 그래서 8장에 이제 협력 행동이라는 것은 인지, 그 다음에 사고하는 거, 이해를 갖다 계산하는 거죠. 이거하고 감정, 공평하냐, 분노, 거기에 대한 뭐 불공평한 분노, 이런 양쪽의 지배를 갖다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력 행동이. 그래서 산페이하고 그 다음에 릴링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최종 제한 게임, 최후 통첩 게임을 갖다가 이제 하는 참가자들의 뇌를 갖다 이제 MRI로 이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초기 금액의 10%에서 2%, 20% 정도의 매우 불공정한, 그죠? 그런 불평등한 그런 제안을 갖다 받았을 때는 응답자들이 그런 전두엽 일부인 전두전배 외 내측 피질, 그 다음에 대뇌 변형계 일부인 전대상 회피질 및 도피질이 특히 활성화되는 것 같다 관찰했대요. 이제 도피질이라는 게 뭐냐면 통증, 뭐 증오, 공복, 갈증 등 그런 불쾌한 감정을 갖다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이고, 그다음에 전대상 회피질이라는 건 뭐냐면 관리 제어 능력을 갖다 담당하는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의 기타 다양한 부위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이제 대립을 갖다 조정하는 그런 부위가 바로 관리 제어 능력을 갖다가 담당하는 전대상 회피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불공평하지만 분배를 갖다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두전 배측 피질과 불공평하여 기분 나쁘니 받지 말아라 하는 도피질 사이에 이제 갈등을 하였고,
이를 갖다가 이제 전대성 회피질이 조정한 것으로 이제 추측을 했어요.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도피질이 강하게 활성화된 사람은 거부하는 횟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한자가 컴퓨터가 아닌 사람일 경우에는 도피질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다. 즉 의도의 반응을 갖다 했다는 거죠. 사람일 경우엔. 즉 사회적 맥락에서 활성화 강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갖다 발견했어요.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전조적 배회 측피질, 이게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피질, 이게 감정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활성화되는 거하고, 만약에 도피질 활성화가 더 많이 되면 거부를 갖다 하였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 전조적 배회 측피질이 인지를 담당하는 더 많이 활성화되면 추락하고,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감정과 인지의 그런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걸 갖다가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경작의 그런 여섯 번째 성과, 협력 처벌과 쾌감의 감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성과를 봅시다.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했던 그 릴링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갖다가 이제 그 반복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 행동에서의 그런 신경 활동을 갖다 조사했대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 또는 컴퓨터가 상대방이 되도록 실험을 갖다 했다고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그래서 이제 협력 선택을 갖다 할 때 상대도 협력을 갖다 선택하는 경우를 갖다 봤더니 이런 보상, 갈등 조정,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인 선조체, 그 다음에 전대상 회피질, 그 다음에 전두엽의 일부인 아나전피질 이 활성화됐다고 해요. 특히 보상계에 포함되는 부위, 뭐 선조체라든가 아나전피질, 이게 활성화됐다는 것은 상호 협력이 보상을 가져다 줌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 협력 행동 자체가 보상을 갖다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컴퓨터인 경우에는 보니까 보상액이 동일해도 상대가 인간일 경우에 더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만일에 금전적인 이익만이 기준이었다면 사실 뭐 컴퓨터든 아니든 인간이든 활성화 정도가 같았을 텐데, 이게 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협력 행동으로 보상을 얻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인간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대감 등의 이제 바탕을 둔 협력 행동으로 그 보상, 쾌감을 갖다 얻는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크베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험을 했냐면 PET 영상을 갖다 통해서 이제 실내 게임, 위에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고 이건 실내 게임이죠. 이게 8장에서 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투자를 갖다 이제 투자금을 갖다 회수하는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처벌에 관한 그런 뇌 활동을 갖다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이제 그 초기에 금액을 갖다 이제 수령을 하고 실험을 갖다 행하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갖다 받고 A는 그 중에서 투자액을 갖다 결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실험하는 실험자는 투자금을 갖다 4배에서 이제 B한테 줍니다. 그럼 B는 일부를 갖다가 A한테 돌려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뢰 게임이었죠. 그래서 A가 신뢰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만약 B가 배신을 했다, A를 배신했다. 그러면 이제 A는 B를 갖다 처벌할 기회를 갖다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 방법은 뭐 A가 B의 이익을 실제로 감소시키거나, 두 번째는 A가 처벌 의사는 있으나 실제로 B의 이익을 갖다 삭감하지 않는 형식적인 처벌, 두 가지로 이제 했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처벌을 할 때는 뭐 첫 번째든지 그죠? 두 번째든지 관계없이 배측 선조체의 미상액, 그죠? 이게 뭐냐면 보상을 갖다 예측하고 의사결정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데 이게 활성화됐다고 해요. 그죠? 즉 미상이익이 더 활성화된 그런 참가자의 경우에는 상대이익이 더 많이 삭감되도록 처벌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윤리나 규범을 깨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쾌감을 갖다 초래한다라고 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경작의 마지막 7번째 성과는 뭐냐면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하고 신뢰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 신경경작이 발견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 등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일에 관한 그런 생략적 연구를 했는데, 참가자한테 이제 신뢰 게임을 갖다 하도록 하고 투자액을 갖다 결정한 다음에 A가 다른 방에서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중에 그런 호르몬 양을 갖다 조사를 했대요. 결과를 갖다 보니까 신뢰를 받고 반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런 B는 A에게 더 많은 금액을 갖다 돌려준 것을 갖다 발견했대요. 즉 신뢰를 더 많이 받을수록 옥시토신 혈중 농도가 높았고,
A에게 더 많은 금액을 갖다 반환했다고 합니다. 그죠? 다른 호르몬은 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이 옥시토신은 뭐냐면 진통, 그다음에 모유 분비 촉진제 인데 시상 하부의 그런 신경 핵세포에 의해서 생성돼서 하수체 후엽, 그죠? 후엽에 축적되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 손질, 그다음에 뭐 운동, 성적 행동, 모성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갖다 자극하고 도파민 방출을 갖다 촉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옥시토신인데 이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호르몬 양을 갖다가 실내 게임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관계를 갖다 이제 발견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펠트하고 그다음에 하인리히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역시 이제 옥시토신의 역할을 갖다 이제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참가자에게 옥시토신의 효과를 갖다 설명한 후에 참가자의 코에 옥시토신을 갖다 주입하고 실내 게임을 갖다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또 위약, 플라시보라고 얘기를 하죠. 가짜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옥시토신인 것처럼 주지만은 사실은 아무런 성분이 없는 그런 약, 보통 밀가루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이것들을 주입한 실험 참가자의 행동을 갖다 비교를 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옥시토신하고 가짜 옥시토신을 갖다 준 그런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을 갖다 비교를 했대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옥시토신을 주입한 그런 진짜 옥시토신을 갖다 주입한 참가자 A는 상대를 신뢰한 입장에서는 신뢰하는 행동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신뢰받은 B는 신뢰 행동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고,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옥시토신이 주입된 그런 A는 B를 특별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죠. 상대에 대한 신뢰도는 위약을 주입한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죠? 그 신뢰도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행동이 차이가 났대요. 그죠? 위에서 보면. 따라서 옥시토신이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대로부터 배신당할 리스크를 갖다 더 쉽게 감지하게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경제학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행동경제학의 최전선을 갖다 봤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화론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진화하고 인간 행동 어떻게 연관을 갖다가 지는지를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그 인간의 성질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런 가혹한 환경을 견뎌온 그런 진화적인 그런 성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눈앞에 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공포라는 그런 감정을 갖다가 이제 느끼는데, 이걸 갖다가 차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죠? 순식간에 도망친다라는 행동을 갖다 취하게 되잖아요. 그죠? 공포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과 안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손을 갖다 더 많이 남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공포감이 유전으로 이제 후세에 전달이 되면, 그러면 공포감을 보유한 인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감이라는 감정을 갖다 보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죠? 그런데 이제 뱀 등 이런 생존과 관련된 그런 동물이나 타인의 그런 공격, 그죠? 또 없고, 그런 인간도 없고, 재해도 없는 그런 평온한 자연환경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다면 공포감이 없어도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이잖아요. 그죠? 즉 뭐냐면 성질이라는 것은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더 적합한, 이게 fit하다고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합니다. fit. 그래서 적합성이 이제 fit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이제 운동하는 거 피트니스랑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적자 생존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 fit입니다. 더 적합한, fit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정해 봤던 근시안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음식 등 생존에 필요한 그런 자원을 갖다 쉽게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또 보존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같은 법적 제도도 없어서 눈앞의 자원은 바로 획득하는 것이 이제 긴급한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 즉 바로바로 획득하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그죠? 이런 근시안성, 바로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런 선천적인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화에 의해서 굳어진. 그러나 이제 현재 이런 근시안성이 필요한가요?
사실 필요하진 않죠. 우리가 밥 먹는 것 같다 걱정하진 않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개도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먹는 것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근시적인 그런 본능, 감정은 사실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핏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상황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 섭취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질은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시안적인. 그러니까 진화를 통해서 이런 그런 근시안성이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감정이 협력 행동을 갖다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감정은 어떻게 진화를 갖다 해왔는지를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특히 이제 진화가 협력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갖다 주는지를 갖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협력 행동의 진화라는 주제로 지금 보게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진화라는 얘기를 갖다 들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 신체적인 그런 변화, 그죠? 오랜 기간에 걸친 변화, 뭐 보통 이제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협력 행동의 진화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 이거는 사실 만져지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마음, 행동도 진화의 영향을 갖다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적응해야 할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적이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또 사회적인 환경을 갖다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라든가 문화가 협력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감정의 그런 중요한 역할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내고 유지시키는가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열쇠가 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점. 첫 번째는 뭐냐면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은 후세에 유전된다. 그죠? 다양한 능력이 후세에 유전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협력 행동이라는 문화는, 이거 문화로 보는 거예요. 협력 행동을. 이것도 진화한다. 진화의 논리는 뭐냐면 진화의 논리, 이렇게 진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게 논리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에 의지하지 않고도 정보를 갖다 전하고 복제하는 시스템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유전자를 갖다가 이제 보내주는 게 이제 신체적인 진화인데, 그거 말고, 그죠? 문화라는, 즉, 이런 신체적인 유전자에 의지하지 않고 정보를 갖다 전하고 복제하는 시스템, 문화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발생이 가능하다.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유전적 진화하고 문화적 진화가 상호를 갖다 이제 서로 촉진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라는 것, 신체적인 그런 진화하고 문화가 같이 진화하는 공진화, 이게 co-ev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진화,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단어입니다. 공진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 행동의 진화도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 사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에른스트 페르 같은 경우나 또 뭐 사무엘 볼즈, 뭐 허버트 긴티스, 이런 그런 진화 생물학자나 인류학자 등이 전개하고 있는 그런 최신의 화두가 바로 이런 협력 행동의 진화, 공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진화하고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그런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성분학적인 적응도, 피트니스하고 경제적 이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 행동 또는 이타성, 남을 갖다가 이제 더 배려하는 그런 이타성, 이게 관련해서는 자신의 이제 이익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발생함에도 타인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평균 이익을 갖다 증대하려는 행동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들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적응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익은 진화 생물학에서는 적응도를 갖다 의미하고, 즉 이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개인이 남길 자선의 수를 갖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익은 이 진화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이익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적응도하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적응도를 의식하며 행동한다기보다는 물질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 평판 등을 추구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두 개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런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적응도는 사실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류가 진화에 많은 시간을 갖다 보낸 홍적세, 이게 뭐 지금 보니까 홍적세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역자 번역한 사람은 이거 같은 이포크라는 걸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플레이스톤스토센이라는 그런 시대에는 동물학의 그런 최신세로 번역이 되는데, 그죠? 지질학에서는 다일루비얼 이포크라고 이제 번역이 돼요. 근데 홍적세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옛날 얘기란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그죠? 경제학적 이익하고 생물학적 정도가 유사했대요. 왜냐하면 살아남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즉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익하고, 그죠? 생물학적인 정도하고 옛날에는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생물학적 진화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죠? 그거에 반해서 이 생물로서 인간은 거의 변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적응해온 뭐 자연, 사회, 환경은 빠르게 바뀌죠. 크게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 이익하고 생물학적인 적응도가 반드시 정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 뇌, 마음속 같이 진화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 이게 오래전인 홍적세의 환경에 적응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 최대화 행위가 생물학적 정도하고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최대한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갖다 최대한다고 해서 생물학적 정도를 갖다 최대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적 행동을 갖다 분석함에 있어서 진화론에 의존해도 적응도 최대화의 관점으로만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만족의 추구의 시각으로도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혈연 관계하고 호혜성, 리사이프로시티죠. 진화 생물학이 이런 사람들의 협력 행동을 설명하는 두 가지 논리는 뭐냐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타성, 8장에서 봤는데, 이 정의 파지티브 상호성을 갖다 의미를 한다는 거죠. 즉 자신에게 물질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일부 설득력이 있지만 이제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세습제나 동족 경영, 같은 가족끼리의 경영 또는 유산 상속 이런 것 등의 관습이 현재 더욱 두드러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이타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델만으로는 인간에게 폭넓게 나타나는 타인과의 그런 협력 행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호혜적인 이타성에 따라서 이기적인 인간이라도 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런 반복되는 죄수 딜레마 게임에서는 보복이라는 전략이 성공하는 걸 봤고, 그렇지만 호혜적 이타성에 의한 협력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임, 그죠? 또는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에게는 최종 마지막 게임에서 협력을 갖다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싫어 그러니까 하거든요. 제일 마지막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2명 이상인 복수의 참가자에 의한 공공재 게임에서도 협력 행동을 갖다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8장을 갖다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생물학적인 진화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진화가 같이 진화한다, 공진화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적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혈연이나 호혜적 이타성 같은 그런 진화 생물학에서의 협력 행동 모델하고는 달리 인간의 환경 형성 요소 중에 중에 인간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가 어떻게 이제 협력을 갖다 유발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봅시다. 리처드슨하고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에 대한 그런 정의가 여러 개 있지만, 진화론의 기초에서 문화나 사회를 갖다 연구하는 그런 진화 생물학자를 갖다 한번 의 경우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문화를 개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며, 그죠? 그 다음에 교육, 모방 및 기타 사회적 전달에 의해서 동종의 타 개체로부터 획득한 정보, 그죠?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문화를. 정보라는 얘기가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전달된 정보는 뭐냐면 아이디어라든가 지식, 신념, 가치,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전달된 정보고, 문화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에 의한 그런 진화와 마찬가지로 적응, 변이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전달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고려해서 문화적 진화 과정을 갖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뭐냐면 첫 번째는 문화적 변이, 그죠? 이건 뭐냐면 사회 집단이 지역이나 시대 등에 따라 문화적 행동적으로 큰 차이를 갖다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많은 인류학이나 민속학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듯이 집단 간의 문화 변이 차이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문화의 그런 전달 문제에 있어서는 통사적 진화 과정과 달리 유전에 의하지 않고 동시대 속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문화는 학습, 교육, 모방의 수단으로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또는 형제, 혈연자, 친구, 동료 간에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로 해서 개인들이 이제 도태를 하기도 하는데, 그죠? 사라지기도 하는데, 집단적으로 또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갖다 포함하는 그런 작은 두 집단을 갖다가 가정해 봅시다. 집단 이름 뭐냐면 협력적 집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집단에 이익이 될 그런 협력적 행동을 갖다 취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고, 집단 2는 뭐냐면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주류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식료품 등을 두고 등의 그런 생존 자원을 갖다 두고 이 두 집단이 이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1의 경우에는 승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충성심, 결속력,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승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집단 2는 도태되고 소멸될 것을 갖다 의미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집단 2가 소멸된다, 도태된다라고 해도 개개인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꽤 오래된 100년 정도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단의 그런 누아족하고 딩카족이 이제 싸웠는데 이 한쪽이 도태되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대요. 그 뉴기니에서도 다수의 부족인의 성하고 망하는 그런 집단이 성하고 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적 집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집단 1, 집단 1 같은 경우에는 투쟁이라는 그런 도태 압력에 대해서 더 적응을 갖다 잘한 것이고, 협력할지 말지 하는 문화적 변이에 의한 적응의 차이에 따라 집단 2가 도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윈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문화가 집단 수준의 군도태, 이게 클러스터, 그죠? 집단이 도태하는 에 의해서 군도태에 의해서 진화를 갖다 하는 것을, 문화가 군도태에 의해서 진화, 그러니까 한 집단이 죽으면은 그 문화도 같이 도태되는, 죽어버리는 것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도태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유전자에 의한 개체 진화인 경우에 하나씩 진화하는 경우에 이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의 그런 군도태 이론이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에 비협력적 개인은 무임승차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집단 내에 협력적 개인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협력 행동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협력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비협력하는 사람들의 그런 적응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군도태라는 것을 갖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나그네쥐, 그러니까 레밍이라는 쥐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사람도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가 레밍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레밍의 예를 보면, 종 보존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갖다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무리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레밍이 보이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 종 보존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 희생하면, 자기 희생하지 않는 개체는 적응도가 높아져서 개체 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의 군의 그런 그 성격이 바뀔 것이다, 그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군 도태는 이 문화적인 환경, 그죠? 얘네들이 문화를 갖다 갖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문화를 갖다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집단, 그런 집단에 있어서 군 도태가
그 문화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갖다 이제 문화적 군도태라고 부릅니다. 그냥 군도태라고 부르지 않고 문화적인 군도태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화가 일어나려면 적응, 변이, 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뮤테이션. 그 다음에 그 전달,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까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요소인 그런 변이, 문화도 이제 변이, 진화를 한다 그러면 변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이것들이 또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문화적인 군도태가 발생하려면 집단 간의 그런 문화의 변이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이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활동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문화의 변이가 일어나는지 특수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유지를 위해서 협력 행동하는 규범에 반하는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문화적 변이를 갖다 유지하는 이유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전달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볼 것이 뭐냐면 모방이나 흉내, 그죠?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은 의사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제 휴리스틱에 의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사회에서 타인의 행동을 갖다 흉내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을 갖다 모방한다든지 권력자를 갖다 모방한다든지 하는 그런 휴리스틱을 갖다 이용하는데 가장 자주 이용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집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모방하는 대세수능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즉 남들이 하면은 그걸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먼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휴리스틱을 갖다 순종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 행동을 갖다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고분고분 그냥 따라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휴리스틱으로 문화가 이제 전달된다면 타 집단으로부터의 이민이나 새로 태어난 신규 집단 사람들에 있어서 타 집단과의 문화적 변이는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다. 처벌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일탈자를 갖다 처벌하는 것, 벗어나는 일반적인 행동을 갖다 벗어나는 일탈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 또 배신자를 갖다 처벌한다는 얘기인데 물질적인 손해 이외에 집단 내 평판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배우자를 갖다 못 얻는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적응도도 이제 감소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죠. 따라서 처벌을 피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협력이 이끌어내진다라는 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처벌을 갖다 도입을 하면 협력이라는 규범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고 따라서 이제 협력이라는 문화가 유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협력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이제 그 협력 체제를 갖다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규범의 내부화로 이제 바뀐다. 이게 이제 주로 사회학에서 이용되는 개념인데 참 이 사회학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학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친숙해 있고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우리 그 경제학도들은 사실 굉장히 이게 그 개념을 갖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콜먼은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이 내면적 제재,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제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생션이거든요. 생션. 이게 제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재 행사 시스템을 갖게 되며 그죠?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나 지령받은 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시스템이 벌을 주는 것, 그죠? 그걸 갖다 이제 규범의 내부화라고 얘기하고 규범의 내부화를 위한 그런 제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규범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면 보수를 주고 보상을 주고 어기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범의 내부화라는 건 뭐냐면 이 같은 제재를 주는 시스템이 개인의 내부에 구축된 것을 갖다 규범의 내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 규범을 갖다가 협력하는 규범을 준수하면 자신에게 보상을 주고 못 지키면 스스로 벌을 갖다 주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화가 되면 규범을 지키는 일이 다른 목적, 물질적 만족 같은 그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규범을 지키는 것이 추구 목표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이제 뭐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이스라엘의 그런 정통 유대교를 갖다가 이제 신봉하는 그런 또 집단들이 있대요. 뭐 직업도 안 갖고 그렇게 이제 뭐 기도만 드리고 토론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코로나에서 이제 그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그 회의하고 토론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토론한다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이 이 내재가 되면, 내부화가 되면,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맞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또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부화, 규범의 내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회학에서 이걸 갖다 이제 사회화라고 부른대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화 과정은 경험이나 세대 간의 전달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규범의 내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유전적으로 또는 천성적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간접적인 증거를 갖다 들고 있는데, 규범을 갖다 따르는 일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의 하나로 교육을 받았고 거의 모든 문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대요. 긴티스는 이런 내부화가 개인적인 사적인 정도를 갖다 증대시키면 내부화 그런 촉진 유전자가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규범이 내부화된다라는 걸 봤는데, 그러면 이 규범이 내부화된 다음에 어떻게 자신에게 처벌이나 보상을 갖다 주는가를 갖다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회적 감정이라는 또 개념을 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체의 협력 행동을 갖다 유발하는 감정을 우리가 순사회적 감정, 이게 순이 뭐냐면 이게 이제 네트가 아니고 순응하는, 그럴 때 이제 순자입니다. 순사회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치심, 죄악감, 회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순사회적인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나 사회 규범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 그래서 반대로 규범을 갖다 준수했을 때 느끼는 쾌감 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은 효용함수의 변수로서 물질적 이익과 함께 효용을 낳고 또 최대화의 목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규범을 준수하는 결정이 자각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화된 천성적 감정이 협력 행동에 미치는 그런 중요성을 갖다 이미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따옴표가 있는데, 정의를 수호하는 일은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 자연은 인간 내 속에 정의를 침범했을 때 동반되는 처벌에 상당하는 의식, 상응적 처벌에 대한 공포를 인류 결합의 위대한 보증으로 접수해 둔 것이며,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누르고 죄를 응징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 번 읽어야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따라서 규범 내부화와 규범에 동반하는 사회적 감정이 협력적 규범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동시에 집단 간의 투쟁이라는 도태 압력이 약할 경우에도 협력 행동을 유지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황이 너무 이렇게 급박하고 어렵지 않아도 이런 사회적 감정하고 규범의 내부화로 협력 행동을 갖다 유지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에 봤던 데이케어 센터 사례를 갖다 봤죠. 우리가 거기에서도 규범의 내부화와 동반되는 그런 사회적 감정,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규범의 내부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감정에 대해서 좀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회적 감정을 갖다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에 기분 좋은 인사말, 뭐 굿모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아침, 이런 인사말을 갖다 하는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나 사소한 일이라도 정중히 예를 차리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 이유를 묻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다, 습관이다, 그런 답변을 갖다 우리가 자주 듣죠. 즉 인사나 예의를 차리는 규범이 내재화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그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다른 사람을 모방을 갖다가 하지만, 일단 내부화가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걸 유지를 안 하면 감정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하고 촘스키는 언어학자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촘스키의 주장은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몸에 익힐지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분노나 죄책감 등의 그런 사회적 감정은 문화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회적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천성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협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회적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 감정이라는 건 사실 후천적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중에서 이제 후천적인 사회적 감정 이외에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능력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세 번째 문제, 4장의 카드가 있고 앞면에는 알파벳, 뒷면에는 숫자.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2하고 7을 갖다 골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답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레다 코스미더스하고 존 투비가 이제 진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은 위와 같이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답변할 수 있는 논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바꿨냐면, 바꾸면, 밑에처럼 바꾸면 정답률이 대폭 상승하는 걸 갖다 관찰할 수 있었대요. 즉 뭐냐면, 문제를 갖다가 카드 4장을 준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있다면 20세 이상이다. 그럼 카드는 뭐냐면 맥주, 콜라, 16세, 24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그렇죠. 맥주하고 16세 카드를 갖다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같은 사실은 문제인데 친숙한 문제로 바꾸면 정답률이 10%에서 50%로 상승을 했대요. 그죠? 코미더스가 또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정답률이 상승하는 문제, 이게 친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게 사실은 아니라 사회적 규약, 그죠? 미성년자는 금주, 그죠? 이런 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간파하는 능력이 사람들한테 천성적으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배신자 인지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 코미더스가 한 실험의 문제는 뭐냐면, 카사바 뿌리를 먹고 있다면 얼굴에 문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죠? 카드는 뭐냐면, 문신이 있다, 문신 없다. 카사바 뿌리를 먹는다, 열매를 먹는다. 그럼 문신 없다, 카사바 뿌리를 먹는다. 이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정답률이 꽤 상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성을 갖다가 협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그런 사회적인 그런 영향도 있지만, 사회적 감정에 의하기도 하지만, 천성적으로 사람들이 타고나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하고 관련된 그런 행동경제학의 최전선, 그죠? 를 보다 보면, 정리를 하자면, 이 유전자하고 문화는 공진화한다. 그죠? 이건 사실 타고나는 거고, 이거는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갖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가 같이 진화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협력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촉진하는 능력, 사회적 감정이라든가,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마인드 리딩,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이제 주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협력 행동은 문화적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유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진화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 즉 공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유전이 공진화를 갖다 리드하는지 끌고 가는지, 아니면 문화가 리드 끌고 가는지, 이거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기보다는, 한쪽이 리드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 예를 들어서 신체의 건장함은 사실 현대인들은 초기 인류보다 신체적으로 보면 건장하지가 않아요. 더 등치가 좋지 않아요. 그죠? 이는 기술 진보로 건장한 신체가 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많이 걸을 필요도 없고, 그죠? 키도 더 클 필요가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문화, 무기 제조 기술하고, 그다음 유전자, 신체가 건장한 거하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 현대인과 같은 그런 신체로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램스덴하고 윌슨은 이 정신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유전자와 문화는 탄력 있지만 부서지지 않는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걸로써 이제 그 행동경제학에 대한 그런 강의는 끝내고, 다음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개발 협력에 이거 갖다가 농촌 개발에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를 갖다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결국 사람은 합리적인가?
그죠? 사람이 행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질, 그 다음에 플러스 감정이 가져다주는 쾌감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한다라는 것이 이제 행동경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쇼하고 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생리적 의미에서 효용 최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경제학에서는 물질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감정, 그죠? 생리적인, 그죠? 생리적인 그런 반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둘 다를 갖다 고려한 효용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주류 경제학의 물질적인 효용 최대화는 달리 감정과 물질 두 개의 총효용, 즉 진화의 결과 나타난 생리적 효용을 최대화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생리적 효용, 참 생소한 단어죠, 그죠? 그래서 타인의 기쁨에서 나도 기쁨을 느끼는 또는 타인과 협력 또는 그런 협력과 같은 규범 준수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은 자기 만족 추구에서 오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한 의미의 그런 이타적인 행동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글쎄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런 많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나중에 자기 이름이 알려지길 원해서 그랬을까? 글쎄요, 그건 사실 모르죠, 그죠? 하여튼 그렇지만 완전한 의미의 그런 이타적인 행동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행동경제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인간은 이기적으로 효용을 최대화하는 효용 최대화를 갖다 지향한다. 하지만 이런 그런 주류 경제학의 인간에 대한 가설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보았죠, 우리가. 그죠? 효용 최대화라는데 이 효용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에서 오는 또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환경이나 생태에 적합한 결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이를 갖다 우리가 그냥 합리성이 아니고 생태적 합리성, 버넌 스미스하고 기거 렌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생태적 합리성이라고 이런 것들 갖다 불린다 얘기했고, 적응적 합리성, 사이먼하고 프랭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적응적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그러니까 감정도 포함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합리성에 넣는 거예요. 효용에 넣어서 그 효용을 갖다가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합리성을 가진 생태적 합리성 또는 적응적 합리성을 가진 인간들의 행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바로 행동경제학이다 라고 하면서 그 책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번 강의 전반부 그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이 9장은 사실 좀 내가 판단할 때 좀 명확하게 아직까지 이제 정립된 분야가 아니고 최전선이라고 얘기하니까, 최신 이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9장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8장까지만 시험 범위고, 여러분들이 8장까지만 공부를 해도 사실은 많은 것을 갖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 경제학에서 모형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사실은 더 활용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언뜻 실생활 하면서 이 행동경제학에서 배운 그런 예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잘 활용하길 바라고 전반부 동안 행동경제학에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에서 보도록 하죠.